북한은 오늘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어제 발사한 화성 14형의 발사 영상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미사일의 운반과 발사, 단 분리 과정이 담겼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라고 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미국에 앞으로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며 미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일괄 타결을 포함한 한반도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독일의 지지를 이끌어낸 뒤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설득에 나서며 국제 여론전을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개입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씨의 단독 범행이고 당이 모두 속았다는 국민의당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검찰은 당 지도부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 치킨의 윤홍근 회장이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짓는 회사를 자녀에게 사실상 넘기면서 세금은 얼마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편법 증여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이미 중견 기업에서까지 편법 증여가 만연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집은 주인이 있지만 수년째 아무도 안 사는 상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전국 농촌에 이런 빈집만 5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방치되고 있는 배경을 밀착 카메라에서 살펴봤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룸 2부에 최 전 총장이 출연해서 총장 재직 당시의 수사 상황과 청와대와 국정원의 외압 의혹을 직접 밝힙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쏘아 올렸던 북한의 미사일은 그들의 주장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 맞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이를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듯이 발사 장면을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의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한미연합 미사일 무력 시위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오늘 실제로 한미연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가 아닌 미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런 김정은을 향해서 이자는 인생에서 더 나은 할 일이 없나라고 했죠. 오늘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14형 미사일이 바퀴가 양쪽에 8개씩 달린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운반됩니다. 지난 4월 15일 열병식에 등장했던 이동식 발사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미사일이 서서히 들어올려지더니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워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지상의 고정장치로 옮겨집니다. 카운트다운 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미사일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오전 9시 조체조선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이 용암 같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기운차게 발사됐습니다. 원거리와 근거리,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미사일 발사 장면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미사일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흰 연기가 아래로 뿜어져 내려옵니다. 1단 추진체가 분리되며 떨어진 것으로 북한은 미사일 동체에 4개의 카메라를 달아 단 분리가 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미사일이 고도 2,802km까지 올라갔고 39분간 비행해 동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장면을 지켜본 김정은이 활짝 웃으며 관계자들을 치하하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은 총 4분 37초 분량입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도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진동에도 정상 동작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장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예, 김정은은 앞서 보신 화성 14형 시험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하면서 미국과의 대결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 발사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춘 선물이라면서 미국을 강하게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성 14형 시험 발사 직후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미국이 매우 불쾌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발사한 화성 14형을 미국에 보내는 선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미사일을 쏜 건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화성 14형 발사가 철저히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고 한반도에서 각종 전략 무기를 철수하지 않으면 핵이나 미사일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핵 보유국임을 이미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까지 손에 쥔 만큼 체제 보장 등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미국 정부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ICBM 성공을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후 22시간 만에 미국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을 바꿀 더 강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휴일에 긴급 소집된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거쳐 나온 공식 발표입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 미사일의 고도와 비행거리를 분석한 결과 ICBM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ICBM 발사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모든 계산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동맹국 방어 위주였던 미국의 북핵 미사일 대응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지적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당장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도 북한의 태도 변화 등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추가 대북 제재의 수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미국 일부 언론에서 북미 간의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입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즉 대북 정책의 한계선을 넘은 것인가? 또 실제로 그렇게 넘은 것이라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과연 군사적인 옵션을 꺼내들 것인가? 이 최대 관심사죠. 워싱턴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ICBM 발사를 사실상 선전포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고요. 예, 북한 ICBM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제목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포스러운 점은 미 서부에 대한 북한의 선제 타격이 아니라 자살 공격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 국민들이 불꽃놀이로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날에 맞춰서 북한이 ICBM을 쐈다는 데도 있습니다. 심리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예. 자, 선전포고라는 인식이 그렇게 있다면 미국은 이번 발사로 이른바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트위터에 북한 ICBM 개발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험을 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추측했습니다. 물론 백악관 대변인 등 미 당국자들은 레드라인을 정한 것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참모들은 레드라인을 설정하면 미국의 옵션이 줄어들게 돼 그냥 전략적 모습을 유지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내심 이번 실험으로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냐는 게 미국 전문가와 언론의 판단입니다. 예. 미국이 가장 우려한 것은 북한의 핵 보유가 아니라 핵을 미국 본토에 떨어뜨릴 운반 수단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면 도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군사적인 옵션이 과연 고려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역시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틸러슨 장관은 북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성명에서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지 말라고 국제사회에 요구했는데요. 이건 북한 정권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북한과 비밀리에 돈 거래를 하거나 무기를 거래하는 나라는 적발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군사적 옵션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내에 이 카드는 살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주 맥메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말한 게 대표적입니다. 군사 옵션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는 미리 공개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향후 움직임과 주한미군의 동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실제로 군사적 행동을 하는데 미리 예고하고 할 경우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더욱더 예의주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 위기 때처럼 선제 타격, 그때 나왔던 말이 이른바 이제 외과적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현지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가 이제 1차 북핵 위기였는데요. 빌 클린턴 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 즉 북폭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는 영변 핵시설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대로 외과 수술처럼 목표를 제거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에 지하 핵시설을 전역에 구축했기 때문에 어디를 얼마나 때려야 할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은 당시보다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 미국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워싱턴의 최병건 특파원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함께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성명만으로는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우리도 미사일을 쏘자고 미국 측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미사일 두 발이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오전 7시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격에 대해 북한을 향한 무력 시위라고 설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며 한국과 미국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 대응 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어제 회의 과정에서 우리도 미사일을 쏘자며 미국과 빨리 협의해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며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선으로 제시한 레드라인에 대해서 청와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청와대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인 뒤에 군은 유사시 북한 공격 시나리오와 가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평양의 인민무력성 지휘부를 공대지 미사일로 조준 타격하고 북한 인공기가 불타는 등 장면들이 등장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공개한 우리 군의 전략무기 발사 장면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최초 공개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입니다. 국방부가 내세운 핵심 전략무기로 김정은 위원장 직무실의 창문까지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군용 GPS가 장착돼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가 우리 국방부에 해당하는 평양의 인민무력성 지휘부와 김일성 광장을 파괴하고 인공기가 불타는 등 가상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한다면 북한 지도부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전략무기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북한 도발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자극적인 영상까지 공개한 건 북한의 도발로 대북 정책이 강경 모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주장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을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의 일괄 타결을 포괄하는 한반도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북한에 그나마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이고 또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중러 공동성명에 서명합니다. 중러 양국은 17조에서 동북아시아의 전면적이고 유효한 평화 안보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를 토대로 한반도 문제를 다룬 별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를 다룬 일괄 타결 방식입니다. 우선 북한 스스로 핵과 미사일 실험 잠정 중단을 선포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한미 양국은 이에 상응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협상에 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협상에서 관련국 간의 무력 사용과 침략을 배제하는 총체적 원칙을 확정합니다. 이어 평화 공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한다는 일괄 타결안입니다. 최종적으로 국가관계 정상화, 즉 북미, 북일 수교로 가는 로드맵입니다. 이 방안은 기존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 병행 방안과 러시아의 단계론을 포괄한 제안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제안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한미 등 관련국에 적극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해법을 압박 일변도에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은 독일을 시작으로 국제 여론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이렇게 ICBM으로 사실상 결론이 나면서 앞으로 국제정치 또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청와대 취재기자와 상황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북한이 이례적으로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신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쏜 게 ICBM이 맞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 미국과 이제부터는 직접 딜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일단 북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협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네,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 협상을 하러 와야지 않겠냐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예. 근데 미국은 오늘 사실상 첫 입장으로 대북 입장을 훨씬 더 강경하게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더욱 강력한 조치로 ICBM 발사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미국은 이미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을 ICBM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미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재라는 카드가 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위협으로 느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미 다 최대한 제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럼 뭘 더 할 것이냐라고 북한 쪽에서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북한이 틸러슨의 오늘 발언으로 봤을 때요. 미국이 추진할 수 있는 제재는 일단 대북 석유 수출 또는 축소 그리고 북한 노동자의 신규 해외 송출 금지 이런 것들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틸러슨 장관이 성명에서도 이 북한 노동자를 불러들이는 것 등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그 정도 제재로는 북한을 돌려세우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예.
자, 상대국의 적국의 미사일이 자신들의 영토에 직접 닿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뭐 사실 완전히 다른 국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과연 미국이 이 카드를 내놔서 되겠느냐, 뭐 다른 네. 카드는 없느냐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 미국이 직접 나와라. 이런 의도를 계속해서 내비치는 겁니다. 예. 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한 직후인 1993년처럼 우리 정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북미 협상을 바라는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통미봉남.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이제 고민인 게 이 대화냐 제재냐 이게 아니라 이 자국민에 대한 직접 위협을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북한 얘기를 들어줄 거냐 아니면 극단적인 카드를 선택할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걸로 그건 밖에 볼 수 군사적 없습니다. 옵션.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대화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 이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이 핵실험이나 이 미사일 발사 때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전혀 다른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고, 미국도 직접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 입장이 좀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북한 문제를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가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이 당장 이 오늘자 뉴욕타임스 사설만 봐도 이 미국 내 기조를 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예. 이 대화가든 아니면 극단적인 카드든 결국 미국은 이 북한을 직접 다루려고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보 파일을 조작해서 구속된 이유미 씨가 과연 국민의당 주장대로 단독범이고 당 전체를 속인 것인가 하는 점이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파일 조작에 개입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에서는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 반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에 개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초기엔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구속된 이후론 비교적 구체적인 상황 진술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 씨가 검찰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인 겁니다. 지난 3일 김관영 진상조사단장도 이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등이 가진 오자회동에서 이 씨가 조작을 시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구체적인 정황을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최고위원을 사흘째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유미 씨와 이전 최고위원의 진실 게임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 씨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최소한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만 나오더라도 당이 입을 타격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현재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사흘 연속으로 이 전 의원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을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진 기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사흘 연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서 지금 집중 추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에게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대선 하루 전인 5월 8일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과의 통화 녹취 내용을 들이밀면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자,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유미 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까 그만하자, 힘들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할 때 이미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모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면 두 사람을 대지를 하면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대질 신문은 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검찰은 이 전 위원의 진술을 좀 더 상세히 들어보고 모순점이 생기면 그때 대지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유미 씨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압박이 있었고 사실상 지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전 최고위원은 취업 특혜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사람 진술 가운데 검찰은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까? 네, 이 씨는 증거를 조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했고 이 상황을 이 전 최고위원이 만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암묵적으로 지시를 했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교사 대신 공범 혐의를 적용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 검찰이 이렇게 이 전 최고위원에 집중하는 것은 역시 이제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게 연골고리가 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후에 수사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이 씨의 범죄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의 범위를 당 전체로 확대를 하려면 먼저 이 제보를 당 검증팀에 전달을 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어떤 혐의를 물을지부터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 출범 이틀째인데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결국은 또 충돌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은 됐던 일입니다만은 추경과 정부 조직법 처리를 놓고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한 발 더 나가서 서로 저항 세력 혹은 독단적 행보라고 공격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의 기싸움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도부 회의가 열리기에도 앞서 각자 소셜미디어와 인터뷰를 통해 설전을 벌인 겁니다. 홍 대표는 혁신에는 반드시 구세력의 저항이 따른다며 극소수 구박들이 나를 구박한다고 해서 쇄신을 멈출 수 없다며 당내 반발 세력에 날을 세웠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막 대표가 된 본인이 충분히 당과 조율해야 한다며 독단적 발언은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홍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최고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홍 대표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해 협조할 가능성이 있음을 재차 밝히자 정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심의를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야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고 이처럼 시작부터 불거진 당 투톱의 엇박자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원외 출신 당대표와 친박계의 갈등이 표면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98일째. 저희 취재진은 아직 머물고 있고 수습 작업은 또다시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화물칸에 뒤엉켜 있는 차량을 빼내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 당초 8월 말까지 완료하려던 전체 일정도 늦어지게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잠깐이나마 세월호 모습을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객실 수색은 지금 완료가 됐고 화물칸 수색이 다음 차례였는데 그 화물칸 수색을 하려면 그걸 잘라내서 차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수색을 본격화하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요. 네, 화물칸을 수색하려면 먼저 배 안에 있는 차량 180여 대를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차들이 마구 뒤엉켜 있어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크레인으로 26대를 끄집어냈는데 지금은 이 작업조차 중단됐습니다. 추가로 구멍을 뚫지 않으면 막힌 차량들을 더 꺼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작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지켜보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가족들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주 해수부는 8월 말까지 화물칸 수색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차를 빼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진 겁니다. 해수부는 이 작업을 모두 마치고 수색에 착수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할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배 안전성 검사도 분석해 봐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8월 말 수색을 마치는 게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미 수습자 가족들은 애초 해수부가 약속한 화물칸 수색 완료 시점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신명을 전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좀 마음이 풀리는 소식은 있더군요. 오늘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결과가 일단 잘 나왔다면서요? 네,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3년 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여서 이들이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인사처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을 바꿨고 오늘 진행된 연금급여 심의에는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인사혁신처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일단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순직 인정 절차를 마치고 두 교사에 대해 유족 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세월호 앞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장마가 반가운 건 지난달부터 시작된 극심했던 가뭄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맛비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했던 충남과 전남은 논밭이 갈라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석 달째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충남 예산군 광천리입니다. 이곳 마을 주민 140여 명이 함께 이용하는 물탱크입니다. 깊이가 1.5m 정도 되는데요. 이번 비가 온 뒤 물이 얼마나 고였을지 직접 한번 재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이 10cm 정도 높이밖에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찔끔 내린 비로는 부족한 생활용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빨래도 못해. 그전에 세탁기 돌렸는데 세탁기는 생각도 못해. 논밭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로 가봤습니다. 메마른 조개 껍데기가 나뒹굴고 풀이 무성한 이곳은 충남 서산군의 산수 저수지입니다. 원래 이곳에 3,300여 톤의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이 고인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곳의 현재 저수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는데 현재 저수지의 저수율이 장마 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달 발표한 가뭄 주의 지역 33개 시군 대부분이 장마 전선에서 빗겨나 있었습니다. 경북 포항의 강수량은 2.7mm, 전남 목포는 11.7mm, 충남 서산도 53mm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충북 보은 288mm, 강원 홍천은 266mm, 서울 194mm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강수량이 평년으로 회복하는 다음 달이 돼서야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큰 이유를 보겠습니다. 올해 장마 전선의 유별난 특징에다가 얼마 전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 난마돌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서울이 160mm의 누적 강수량을 보이는 등 중부지방에는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발달한 장마전선 때문입니다. 장마전선을 만들어내는 두 고기압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커다란 비구름이 형성됐습니다. 비구름이 커지면서 위쪽에 찬 공기와 아래쪽에 더운 공기가 섞인 것도 장대비의 이유였습니다. 이 엄청난 비구름은 그러나 중부지방에만 영향을 끼쳤고 나머지 지역에선 구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풍 난마돌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올린 탓에 장마전선도 상대적으로 북쪽에 치우친 채 남부지방으로 내려오지 못한 겁니다. 그나마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유입된 부산과 경북 일부 지방은 가뭄이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장마전선과 태풍, 둘 중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못한 그 외 지역은 장마인데도 비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장마전선이 내려가자 오늘 중부지방에도 떼약볕이 쏟아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모레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마전선은 다음 주 중반까지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며 비를 뿌리겠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한국인 위안부를 담은 동영상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위안부와 관련한 사진과 문서는 여러 차례 공개됐지만 영상은 처음입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잠들어 있던 영상이 73년 만에 어떻게 발견됐는지 백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시선을 떨굽니다. 중국군 장교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성에 의지하듯 팔을 꼭 붙잡고 있는 다른 여성도 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입니다. 18초 분량의 흑백 영상 속에는 일본군 위안부였던 한국인 여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온남성에서 일본군을 패퇴시킨 미국과 중국 연합군 소속 병사가 1944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산에는 24명의 위안부가 있었어요. 24명의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는데 그중에 1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 영상을 지난 2년간 추적해왔습니다. 중국 송산의 위안부를 찍은 사진 4장이 단초였는데 영상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백 통의 필름을 뒤진 겁니다. 연구팀은 일본군 위안소로 활용됐던 건물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후 박근혜 정부가 관련 예산을 끊으면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서울시가 대신 예산을 지원하면서 결실을 본 겁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9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출신 지역이나 학력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학력이나 고향뿐 아니라 사진과 신체 조건도 입사 원서에 쓸 수 없게 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도입되는 공공기관 입사 지원서입니다. 사진 붙이는 곳이 없고 학력과 출신 지역, 가족 관계를 적는 곳도 없습니다. 출신 대학과 가족의 최종 학력까지 묻는 일반 지원서와는 다릅니다.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적는 대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이나 경력 등은 적게 했습니다. 스펙보다는 실제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비직이나 연구직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특정 직역에선 신체 조건이나 학력 기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의 경우 최종 학교명 대신 학교 소재지를 적도록 했는데 일반 채용과 함께 뽑을지 별도로 선발할지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체 결정합니다.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149개 공기업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 방식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만들어 제공하고 인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서류 심사를 대체할 정교한 선발 기준과 평가 방법 등이 개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자신의 딸과 친인척을 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서 수십억 원대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거의 공짜 돈이었는데요. 검찰은 가맹점에 대한 치즈 강매 또 보복 출점 혐의와 함께 부당급여를 지급한 부분도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미국 국적인 딸 정모 씨를 비롯해 친인척을 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에서 40억 원대 급여를 받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은 이른바 유령 직원이었을 것으로 보고 정 전 회장 구속영장에 이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인척 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치즈를 비싸게 공급하면서 올린 50억 원대 이익과 친인척 급여 등을 포함해 정 전 회장의 배임, 횡령액이 1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현재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미스터피자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물려주면서 세금은 조금만 내는 편법 증여 문제를 구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증여세 50만 원밖에 안 내고 사들인 지분으로
결과적으로는 수천억 원짜리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의 실질적인 주인은 윤홍근 회장의 두 자녀입니다. BBQ 지분의 84.4%가 지주회사인 제너시스 몫인데 이 회사 주식의 94%를 윤 회장의 대학생 아들과 30대 딸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대 회사의 주인이 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이 두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총 3,500만 원을 증여해 제너시스 지분 70%를 확보했는데 당시 세법에 따라 50만 원만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회사였지만 BBQ 치킨용 소스를 공급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냈고 관련 물류회사와 광고회사까지 합병하며 2011년 BBQ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여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공격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편법 증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자산가의 변칙적 상속 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상속과 증여 제도를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오늘 취임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대회가 지금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지금은 공사가 거의 끝난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 스키활강 경기장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2014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500년 된 원시림 등 희귀 산림 자원을 베어내고 스키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었고 결국 올림픽이 끝난 뒤 생태계를 복원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정말 지속가능한 올림픽인가? 여기서 그 문제 있다고 지적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김 장관의 뜻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 부분까지 모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서를 만들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부와 강원도 등 다른 기관과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지, 조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환경부 측은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대한 문화재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근데 문화재청이 재심사를 통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장애물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경단체들은 문화재청이 다시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재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다른 사유를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번 문화재청이 거부 사유로 든 식물과 동물 등 4가지 문제점 외에 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지난 3일 청문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생태 보존이 우선되는 국가라는 공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조금 더 시간을 주신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자체 법리 검토 중이며 조만간 재심의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어제 경남 합천에서 40대 남성이 총을 가지고 아들을 인질로 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속보를 전해드린 바 있죠. 이 남성은 어젯밤 늦게 아들을 풀어줬지만 엽총을 자기 가슴에 겨눈 채 23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경찰에게 걸어 나오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의 황매산 터널 입구에 흰 트럭이 서 있습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은 41살 김모 씨가 합천에서 빼앗은 차량으로 김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경찰과 대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을 불러달라는 게 김 씨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전초와의 불화라든지 그걸로 일단 확인됐는데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인의 전화 설득에 어젯밤 10시 20분쯤 아들을 풀어주면서 인질극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총으로 자해 위협을 하며 대치를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한때 특공대 투입도 검토했지만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협상 전문가와 지인이 계속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차에서 내리기도 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이던 김 씨는 결국 오늘 오후 3시 55분쯤 총을 차에 두고 내렸고 스스로 경찰 쪽으로 걸어와 체포됐습니다. 비켜주세요.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15년 동안 풀지 못했던 구로구 호프집 주인 살인 사건의 진범이 붙잡혔습니다. 유일한 단서였던 깨진 맥주병에 남은 엄지손가락 쪽 지문이 검거의 핵심 물증이 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일명 태완이법에 따라 수사가 이어지면서 완전 범죄가 될 뻔한 미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피가 난자 있는 걸로 봐서 최초 그 범행한 장소는 이곳에 2002년 12월 14일 새벽 서울 구로구 호프집에서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주인은 둔기에 맞아 숨졌고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가 사라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마지막으로 다녀간 30대 남성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 수건으로 지문과 발자국을 지운 탓에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단서는 깨진 맥주병에 남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지문이었습니다. 당시엔 이를 분석할 기술이 없었고 사건은 완전 범죄로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월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산 테러를 당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던 태왕군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률이 2015년 시행되면서 다시 범인 추적에 나선 겁니다. 결정적 단서는 맥주병의 손가락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문 분석 기법이 발전했고 맥주병 지문에서 15개 정도의 특징을 포착한 뒤 데이터베이스 대조를 통해 용의자를 압축한 겁니다.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키높이 구두의 발자국도 분석했습니다. 두 가지 단서에 따라 지목된 용의자는 52살 장모 씨였습니다. 택시 기사로 일하던 장 씨는 사람을 잘못 봤다며 부인하다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25분쯤 충북 청주의 한 사거리에서 57살 A씨가 몰던 25인승 버스가 인도를 덮쳐 신호를 기다리던 노인 2명이 치여 숨졌습니다. 버스는 이후에도 차량 2대를 더 들이받은 뒤 멈춰 섰고 이 차량에 타고 있던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집주인이 있는데도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농촌에만 5만 채가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우범지대가 될 우려고 있지만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지자체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농촌 지역의 한 면소재지에 나와봤습니다. 이곳에는 몇 년 동안 방치된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깥에는 이렇게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을 정도로 비교적 최근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바깥 대문이나 안에 있는 현관문까지 모두 열린 상태로 방치돼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른쪽으로는 축사로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은 것처럼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이 창문은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와 보니까요. 신발이 여러 켤레가 버려져 있는데 최근까지 비교적 많은 식구들이 살다가 살림살이를 그대로 두고 떠나간 모습입니다. 거실에선 20년 넘은 문제집이 발견되고 벽에 붙은 달력은 2012년에 멈췄습니다. 몇 년 전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서 사람 발길이 끊어졌지만 새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집이 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 뒤나 가면 빈집이 한 마을당 못해도 2-3개씩은 있어요. 외곽으로 갈수록 빈집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집 18채 가운데 5채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넘게 버려진 실정입니다. 고령의 주민들이 사망하면서 후손들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도 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파니까 문제가 생기죠. 지금 이것도 매매를 했다가 못 해본 거예요. 어쩌고 관계는 지금 개인 땅을 어쩌고 팔아? 그것이 이제 문제지. 이렇게 1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전라남도 농촌에만 10,000 채가 넘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농촌마을의 한 빈집에 와봤습니다. 밖으로 개방이 되어 있어서 안에도 들어와 봤는데요. 이 집은 주민들에 따르면 20년째 방치가 됐다고 합니다. 집 상태만 보더라도요. 곧 무너질 것 같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이 지붕은 흙 위에 전통기와를 올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지 않았다는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이 벽에 붙어있는 전기는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미관상으로나 위생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호소합니다. 그 유품이 다 둥글댕기고 막 나는 여기를 많이 다니니까 옷이 특히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 시에서도 철거하고 싶어도 소유자 동의 없이는 못 한다니까. 전국 농촌 빈집은 지난해 기준 5만 채가 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매매하거나 복원하기보다 후손들이 노후에 귀농을 희망하는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사유재산이라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빈집으로 있을 때와 나대지로 있을 때의 그 세금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3년마다 빈집 실태를 조사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결국 빈집을 소유한 소유주들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자세가 계속되는 한 빈집에서 마을의 흉물로 변하는 곳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예.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키기 훨씬 전부터 미국의 유명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은 강남이란 단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싸고 유명한 사립학교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의 집 주소가 대부분 강남이었기 때문이라죠. 그래서 강남이란 단어가 주는 그 정치, 경제, 사회적 함의를 그들은 어떻게 공유하고 있었을까를 궁금해하던 차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그들이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었던 강남과 싸이의 강남은 비슷했을까 아니면 달랐을까가 또 궁금했더랬습니다. 외국인들이 도저히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의 언어로 그 단어의 본뜻을 알게 되는 경우는 이외에도 꽤 있습니다. 재벌을 영어로 옮기면 재벌. 예. 교차 소유로 결성된 가족집의 대기업 집단. 이렇게 독특한 우리만의 특성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단어는 그대로 영어로 옮겨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죠. 그리고 강남과 재벌에 이어서 등장하기 시작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는 갑질이라는 단어와 함께 개저씨라는 단어마저 소개돼서 민망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매일 보도가 되지만 사실 그리 새로울 것도 없이 느껴져서 더 서글픈 각종 프랜차이즈 갑질의 행태들. 결국 피자 체인 업체 회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나온 뉴스는 단돈 50만 원의 증여세를 취득한 지분으로 수천억 원짜리 그룹을 20대 장남에게 물려주었다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힘의 논리로 빼앗는 천민 자본주의적 행태 속에서 2015년 프랜차이즈 폐업 식당은 13,000여 개, 하루 평균 36군데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이에 이 갑질은 도무지 번역이 안 되는 말로 여겨져서 이렇게 영어 발음으로 옮겨져 소개되고 있고 우리는 이번에도 그 갑질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함의를 그들이 알고 있을까를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화성 14형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 일부에서는 리포트를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영상 가운데 가장 길고 상세한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ICBM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나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자세히 공개한 것 같은데 그 영상을 2부에서는 조금 더 풀어보면서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발사 전에 아까 저희들이 1부에서 리포트 전해드릴 때는 발사하는 순간부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발사 전에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부터 영상에 나온다면서요? 네, 그 영상을 보면 화성 14형의 크기가 추정이 됩니다. 크기는 19에서 20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의 2배 정도가 되고요. 북한이 지난 5월 말 발사한 북극성 2형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16개나 달린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서 옮겨졌는데요. 이 발사 차량과 미사일은 지난 4월 15일,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에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에서 덮개에 씌워서 공개한 기종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게 껍데기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걸 저렇게 발사한 걸 보면 그 당시에도 껍데기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래서 이동식 발사 차량이 이렇게 싣고 움직였다면 일단 기동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영상에 보면 발사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미사일을 일단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는 곧바로 지상 거치형 고정식 발사대에 놓고 빠지는데요. 그 로켓 발사 때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거치대, 발사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그것을 먼저 타격한다 이런 작전, 전략, 이게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연료를 일단 충전을 해놓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숨겨뒀다가 갑자기 나와서 이동을 해서 원하는 곳에서 발사를 해버리면 그곳을 먼저 타격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군은 2020년을 전후해서 도입될 정찰 위성이 도입이 된다면 실시간으로 북한 동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료 충전하는 모습 아니면 이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5월 말에 발사된 북극성 2형도 그렇고 북한이 부쩍 최근 들어서 발사 차량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을 늘리고 있는 배경에는 분명히 킬체인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킬체인은 매우 핵심적인 대응 체계 중에 하나인데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동식으로 자꾸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모양이군요. 발사 장면을 좀 보죠. 소위 단분리 기술이라는 게 공개됐는데 사실 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분리 기술과 대외권 재진입할 때의 기술, 이게 핵심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분리부터 볼까요? 우선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불꽃의 모양이나 색깔로 볼 때 액체 연료가 쓰인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 주엔진 하나에 그 자세를 잡아주는 보조 엔진 4개가 달려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비행 속도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우리 군은 일단 ICBM의 기준인 마하 21 정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그림을 보면 한참 하늘을 올라가던 미사일이 어느 순간에 하얀 연기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단이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맞습니다. 예, 예. 북한은 미사일에 자체 장착한 카메라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발사에 쓰인 첫 번째 추진체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도 비행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ICBM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단분리 기술.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한 번의 단분리 기술은 확보했다. 네. 그게 이제 2번, 3번으로 갈수록 뭐 장거리를 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어제 발사된 미사일 2,800m의 고도 그리고 비행거리는 930m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국방부도 930km. 네, 930km를 갔는데 국방부도 추정 사거리는 ICBM급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인 단분리 기술까지 사실상 확보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ICBM의 사실상 성공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남은 과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요. 이거는 잠시 후에 팩트체크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진입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차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건 지금 이 사람들이 발표한 영상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재진입할 당시에 굉장히 높은 고온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바깥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파괴됐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거는 북한에서도 공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의 주장은 저지간 우리는 재진입 성공했다 이런 얘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ICBM은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건데 미국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일단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더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북한에 얼마나 더 의미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협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나왔던 것처럼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고려를 할 것이냐 이런 고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전문가들 의견은 그래도 선제 타격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물론 대화 국면이 시작이 되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미국 본토가 실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의 기자였습니다. 예, 뉴스룸이 요즘 주목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이슈 중에 한 가지는 국정원의 적폐청산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그러니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12가지의 재조사 과제를 정했고 그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또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사건이 들어있다는 소식을 역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2가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짐작하신 바대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렵게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스포트라이트하고도 인터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내용은 내일 나갈 스포트라이트에도 담기지 않은 내용이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최근에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그 두 사건의 내용은 뭐 제가 다 압니다마는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라든가 또는 법치주의와 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핵심 요소를 훼손한 그런 국기문란 사건이었고 또 나아가서 당시 그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과도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부당했었고 또 엄청난 그 비협조 또 증거인멸 이런 것이 쭉 연이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제가 수사주를 했었습니다만. 그러면 그 당사자로서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가장 의문이 남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꼭 이 부분은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가장 핵심은 당시에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삭제가 어렵고 아마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 관련자의 일체를 추출해내고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전수 조사를 한다면 예. 그 사건 두 사건에 대한 모든 진상 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디가우징이라든가 하는 방법으로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데이터 자체를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완전히 삭제해버렸다면 못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물론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 원천적으로 전부 디가우징해서 지워서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또 그에 관한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 예. 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증거인멸. 정확하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운 흔적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운 흔적이 남아 있고 또 지운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 추궁이 가능할 것이고 그걸 말하자면 증거인멸하라고 지시한 사람들이 결국은 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에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김영판 서울경찰청장 두 사람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윗선으로부터 상당히 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네. 그 압박의 실체를 지금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제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 당시 직무상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쉽진 않겠죠. 네. 그러나 그 요체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었고 예. 물론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국정원을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수사한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영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 예. 라고 많은 그 회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이 제 주재로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주재로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회의를 한 결과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법무부에다가 이제 수사 계획을 처리 계획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예. 또 구속도 곤란하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그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곤란하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뭐 그 정도면 이미 구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셈이긴 한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네. 검찰총장에게 직접 그런 얘기가 왔습니까? 뭐 저한테도 왔고 수사팀에도 왔고 예. 또 지휘관을 통해서 또 다각적으로 왔었던 걸로 당시 기억이 검찰총장에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직접 왔을 정도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적어도 검찰총장보다는 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짐작하시는 대로 겁니다. 예. 그러나 말씀은 하기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답은 그러나 대충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당시에 선거 직전에 있었던 일. 이건 뭐 그 당시 겪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불과 대선 3일 전에 밤 11시에 김영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건 뭐 당연히 선거에는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었죠. 국정원 댓글 공작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물론 드러났습니다만은 그런데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판 전 청장이 2013년 1월에 죄송합니다. 2015년입니다. 1월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몇 년 뒤에 무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증거가 없다. 근데 최동욱 전 총장은 그 당시 총장 당시에 이 사람들을 기소하려고 했단 말이죠.
어떤 괴리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물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예.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코멘트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예. 무죄 판결 난 이유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김연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고의와 또는 동기가 예.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입증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재직 중에 그 국정원 수사팀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보강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관련자들의 그 통화 내역을 조회해서 분석했고 예. 또 그 중에서도 차명폰까지도 전부 찾아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이른바 대포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차명폰의 임자가 누구냐 이제 그런 것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예. 나중에 이제 밝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가 당시 경찰이라든가 또는 한나라당 그 캠프 속의 정치인들이라든가 예. 이런 관련자들 사이에 그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 내역이 포착이 됐었고 예. 물론 그 통화 내용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통화 내역 분석 결과로 봐서는 예. 그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과 그 당시 한나라당 캠프 쪽에서 얼마나 많은 그 긴밀한 교신이 있었는가라는 예. 거에 대한 중대한 정황 증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뭐 나중에 언론 보도를 제가 퇴임한 뒤에 보니까 그 부분이 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제가 예. 뭐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증거 자료들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했다면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소유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잘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정리를 하자면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당시 네. 서울경찰청장이죠. 그리고 국정원, 한나라당 이 몇 각으로 삼각 사각으로 굉장히 많은 통화량이 있었다. 네. 사건 수사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 많은 통화량이 있었는데 그 통화 기록이 지금 증거로도 제출 안 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요. 예. 그 당시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제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 부분은 중요한 증거로서 제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네. 근데 그 뒤에 어떤 사실 뭐 통화 기록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니까요. 네. 그 뒤에 어떤 식의 대처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 통화 내용을 아까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통화 기록과 물론 통화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통화량이 있었다면 그중에 일부라도 통화 내용을 알 수 없었을까요? 통화 내용은 저희가 감청을 하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지요. 예. 네. 일부라도 드러난 것은 없었다. 다만 통화 시간과 누구와 통화했는지 예. 그런 분석대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사 중에 이루어진 통화들이었기 때문에 그 며칠 상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통화 시간과 양만 보더라도 대략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 전 총장에게 어떤 주어진 뭐 아까 말씀하신 압박 이런 것들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 통화 내용이 대략적으로 추측은 될 수 있으나 그 뭐 추측이니까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에 저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겠군요. 충분한 뭐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주목되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최 전 총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른바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 기소하려던 그 시기였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뭐 6월 한 7일 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그때가 이 당시에 이제 이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예, 그 예.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당시였고요. 예. 또 법무부에서 이제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로 예. 그 시점입니다. 네. 그 전에 전혀 그 낌새를 알지 못하셨나요?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검찰총장 자리라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인데도 자신에 대한 그런 뒷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보도 직후에 정보보고를 받아서 알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직후에 보도된 이후에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보고를 받아서 예. 이것이 좀 이상하다. 뭔가 사찰의 흔적이 엿보인다. 예. 이제 그런 판단을 그때 했습니다. 보도 직후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사실 사생활 문제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최 전 총장의 입장은 나중에 발표하실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저한테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2013년 당시에 그런 아픔이 떠오릅니다. 예. 아프지만 또 마침 이런 자리에 제가 공개성이 나오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골격이라도 말씀드리는 것이 전직 총장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서 저희 신상을 털기 시작한 것이 2013년 6월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은 그로부터 3년 6개월 여전히 2010년 초경입니다. 초경이고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저희 큰딸이 이제 갑자기 22년간 아프다가 갑자기 갔을 때고 그래서 상당히 그때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인데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했었고 또 2013년 9월 6일 날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이제 그 아이의 친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러 달 동안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그쪽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그 말하자면 사춘기니까 성인이 된 후에 DNA 검사를 해서 확정을 짓기로 하고 그래서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따른 뭐 당연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혹시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합의도 했었던 걸로 돼 있습니다. 또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고 하지만 저는 공인으로서 당시에 그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던 국민들의 그런 열망을 저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그런 열망들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지금 생각해도 몹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아울러서 총장 이전에 뭐 저를 평생 믿어주고 보좌해왔던 내조해왔던 제 처라든가 또 두 딸에 대해서도 가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미안하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쉽지 않은 얘기실 텐데 아무튼 하셨군요. 보충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발사 영상까지 공개를 했죠. 앞서 단 분리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의 성공 여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북한은 오늘 이 부분도 성공을 했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진애 기자, 일단 북한의 주장부터 좀 볼까요? 네,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재도입 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 도시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 조건에서도 전투부 첨부 내부 온도는 25에서 45도씨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도의 고온을 어떻게 견디고 25도에서 45도 범위를 유지했다는 겁니까? 네, 오늘 북한의 주장을 보면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새로 개발한 탄소 복합 재료로 만든 대륙간 탄도 로켓 전투부 첨부. 보통 탄두부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7, 8천 도 정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탄소 복합 재료를 사용해서 이 고온을 견뎠다는 겁니다. 탄소 복합 재료는 열에 강하고 열을 발산하는 능력이 좋아서 우주 항공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특히 좀 강조를 하는 건 그만큼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ICBM 개발에 있어서 이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는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이 고온의 마찰열을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 습득입니다.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장거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거리가 길수록 대기에 진입하는 미사일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전달되는 열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사거리 1,5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때 단일 기술 문제로는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재진입 문제를 지적한 거였죠. 네, 맞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인데요. 재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된 바가 없다. 또 시간이 지나도 이것은 성공했다고 분석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ICBM 실험이 맞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재진입에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 간단한 건 목표 지점에 선박이 가서 이 해상에 떨어진 탄두 잔해물을 수거해서 정밀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시행하고 증명해 보이면 되는 겁니다. 중국도 ICBM 실험을 하고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 성공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이 궤적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재진입에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이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라 뭐 북한이 재진입에 성공했다 안 했다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일반론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죠. 익명을 요구한 한 로켓 전문가는 북한의 주장대로 탄두부를 탄소 복합 재료로 만들었다면 기술적으로는 재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기술적으로는 임박했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이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해서 90년대 초부터 20년 이상 노력해 왔는데 여기서 취득한 기술이 최소한 무수단부터는 접목이 됐을 거란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진입할 때는 고온에 견디는 것뿐 아니라 충격도 견뎌야 하는데 북한이 탄소 복합재를 썼다 해도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을 습득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앞으로 성공을 증명할 만한 어떤 자료를 내놓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팩트체크 김지래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대장균 책임 소재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민의당과 제보조작 이유미 씨의 관계를 음식점 주인과 대장균의 관계로 비유했는데요. 워낙 비유를 잘하는 분이니까요.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에 냉면집 주인이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 그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많으면 팔지 말아야 될 책임이 냉면집 주인한테 있는데 균이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뭐 이렇게. 예. 음식에 대장균이 있으면 그것을 거를 책임은 음식점 주인에게 있듯이 이유미 씨의 제보 조작을 검증할 책임이 국민의당에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오늘 비유에서 균류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콜레라균을 이유미 씨가 만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의 분무기로 뿌렸기 때문에 뿌린 쪽이 더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유미 씨를 사실 잘 모르고 국민의당을 믿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노 의원이 하여간 비유를 최근 들어 여러 가지로 하는데 오늘 하여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유미 씨가 누군지 사람들 잘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책임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국민의당은 오늘 청주에서 비대위를 가졌는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또 한 번 한없이 부끄럽다고 사과했지만 이 제보 조작건은 이유미 당원이 지나친 승욕을 하다가 빚은 거다라고 당의 책임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구박의 구박입니다. 이건 자유한국당 얘기 같은데요? 네. 홍준표 당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의 갈등이 앞서 보도도 됐는데 홍 대표와 친박계의 갈등도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홍준표 대표를 견제했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출근 저지 투쟁이라도 해야 된다. 예, 어제 홍준표 대표가 국무위원회 임명은 대통령 몫이다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홍문종 의원이 이 홍준표 대표를 견제하고 비판한 겁니다. 예. 두 사람이 원래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 이후에 당시 홍준표 대표가 친박을 향해 절지동물의 한 종류로 표현을 하자 홍문종 의원은 바로 낮술 먹었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도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두 사람의 충돌이 좀 격하게 있지 않을까 기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홍준표 대표나 홍문종 의원이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이미 갈등을 회의 전에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셜미디어에 일부 극소수 구박, 그러니까 오래된 친박들이 저를 구박한다고 해서 쇄신과 혁신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군요. 아까 절지동물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뭐 양박,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구박으로 또 이제 바뀌었는데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부담스러운 변호사입니다. 오늘 박사모 회장인 정광용 씨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서석구 변호사, 이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변호를 맡았었고 잘 알죠. 돌출 행동도 많았기 때문에 변호보다는 역효과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서석구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서 갑자기 정광용 씨 등을 변호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에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약간 당황스러워하면서 이 사실을 몰랐던 듯한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그러자 판사가 선임할 것인가요? 라고 묻자 정광용 씨가 잠깐 쉬었다가 일단 선임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서석구 변호사의 자진해서 이 정광용 씨를 변호하겠다는 것이 양측이 협의되지 않은 것 아니냐, 역시 돌출 행동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서석구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정광용 씨는 만나지 못했었지만 정광용 씨 측과 얘기가 이미 됐다, 협의가 된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받아들이는 쪽이 이렇게 흔쾌하게 또 들리진 않는군요. 아무튼 오늘 근데 서 변호사가 본인의 자료가 다 해킹됐다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재판 날짜 좀 늦춰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다 해킹돼서 없어졌으니까 재판을 좀 8월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해킹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역시 제가 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컴퓨터 안에 있던 모든 자료들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해킹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광용 씨 재판이었는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던 날 당시 친박단체가 주도하는 집회에서 상당히 폭력 집회가 많았고 4명이 숨졌었는데요. 오늘 정광용 씨는 당시 폭력 집회를 전혀 선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재판장에서 가려지겠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 밤에는 충청도와 경기 남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 시간 끝나자마자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경제산업부 기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elplessly hoping her harlequin, others nearby, awaiting a word, gasping at